이론 강독 사상 터득 시간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습관형 생태문명 사상 계를 강독 현장입니다. 저는 강휘입니다. 콤파스와 자가 없이는 사각형과 원을 그릴 수 없듯이 생태문명 건설에도 반드시 따라야 하는 규정과 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는 생태문명 건설의 핵심적인 요소이자 법치 국가 건설의 필수적 요구사항입니다. 습관형 종석에는 발전과 법치 사이의 관계에 대해 언급할 때 과거 일부 지역에서 여전히 경제 발전을 위해서는 법치가 양보해야 한다는 그릇된 사상이 존재했었다고 심각하게 언급한 바 있습니다. 습관형 생태문명 사상은 가장 엄격한 제도와 가장 엄밀한 법치를 통해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 한다는 중요한 요구를 제기함으로써 생태 환경 관리 체계를 구축하고 보완하는 데 중요한 준칙을 제공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러한 제도와 법치 건설의 제일선으로 함께 들어가 생생한 실천들을 살펴보고 깊이 있는 사고를 들으면서 습관형 생태문명 사상의 핵심 지침을 집중적으로 터득해 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엄밀함은 어떤 방면에서 나타나는 걸까요? 첫째는 책임을 엄격히 해야 합니다. 즉, 행정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거나 공권력을 가진 사람에 대해서는 권력을 제도에 우리 안에 가두어 넣어야 합니다. 권력이 있는 만큼 반드시 책임을 지고 권한 사용은 감독을 받아야 하며 엄격한 제도로 권리를 통제하고 관리를 다스리며 푸른 하늘을 지키고 녹지를 누려야 합니다. 기련산 자연보호구는 습관형 총서기가 아주 관심을 기울이는 곳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기련산은 감속성과 청해성의 접경 지역에 위치했으며 중국 서부에서 가장 중요한 생태안전 장벽일 뿐만 아니라 황하류역의 중요한 수원 분포지이자 생물 다양성 보호의 우선 지역입니다. 1988년 국무원은 이곳에 감속성 기련산 국가급 자연보호구를 설립했습니다. 중화인민공화국 자연보호구 조례에 따르면 국가급 자연보호구 내에서는 광산 채굴을 허용하지 않으며 개발 및 이용도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서는 지방립법을 통해 광산 채굴과 개발 활동을 허용해 보호구 내에는 규정 위반 및 위법 행위로 총 144건의 탐사권과 채굴권이 설정됐습니다. 언론에서 이 사건을 폭로했을 때 기련산 지역에는 총 150여 개의 수력발전소가 건설되어 있었으며 그중 42개가 보호구 범위 내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많은 기업들이 들어섰는데 이들 기업들은 보호구에 직접 오염물을 배출하고 있었습니다. 2017년 당 조항과 국무원의 관련 부문은 특히 조항 독찰조를 내와 기련산의 생태환경 문제되길 전문 독찰을 실시하고 관련 문제를 엄중히 처리했습니다. 현재 100명의 관련 책임자들에게 책임을 추궁했는데 그중에는 조항에서 관리하는 간부 3명과 청급 간부 21명이 들어있었습니다. 현재 기련산 보호구역 내의 생태복원 작업은 아주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둘째는 엄밀한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즉 제도와 제도 사이가 서로 연계되어 하나의 체계를 형성해야 합니다. 우리는 과거의 인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지상과 지하, 상류와 하류, 도시와 농촌, 육지와 해양, 강기슬과 수중이 모두 다른 만큼 우리가 검측하는 기준도 다릅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진정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체계를 만들어야 합니다. 生态文明建设关键是推进生态环境治理体系与治理能力的现代化。生态环境没有替代品，用之不绝，食之难存。城市建设是必须要有垃圾处理厂和垃圾焚烧厂江苏的常州垃圾焚烧发电厂建成之后和国家生态环境部物废监控的系统呢进行互联互通，进行全过程、全方位和全生命周期的运行监测。但是老百姓怎么能够看得见？怎么能够感受得到？垃圾焚烧发电厂里面，他们建立了一个透明化的焚烧设施，周边的居民呢可以观看他们的整个垃圾焚烧发电的这样一个过程。通过严格的规划制度、用地许可制度、排放制度、信息公开制度，给我们广大的人民群众创建了一个
美好的这个城市家园。 셋째는 엄밀한 감독관리 제도를 구축해야 합니다. 즉, 오염자 부담, 개발자 보상과 같은 감독관리 제도입니다. 18차 당대회의 후 우리는 아주 중요한 계획을 실시했는데 이를 고정 오염원에 대한 오염물 배출 허가증 한증서 관리라고 부릅니다. 형상적으로 비유하자면 과거의 오염물 배출 허가증은 종이의 한 장에 불과했지만 지금은 증서 책자 하나입니다. 기업에 어떤 의무가 있는지, 어떤 책임을 져야 하는지, 만약 규정을 위반하면 어떤 처벌을 받아야 하는지 등 모든 내용이 명시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집법의 질도 향상될 것입니다. 넷째는 엄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즉, 보호하는 자는 혜택을 받고 기여하는 자는 상을 받도록 하는 것입니다. 신농가 림산지구는 과거에는 림장이었으나 1980년대에 이르러 나무가 깡그리 벌목됐습니다. 국가에서는 1980년대부터 벌목을 금지하기 시작한 동시에 숲을 보호하고 나무를 심어야 하며 산림보호원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새로운 법률에 따르면 국유림지 임대 시 공익림에 편입시켜 국가 공익림으로 만들 의향이 있다면 국가 재정에서 보조금을 지급하게 되며 동시에 리마 경제를 발전시킬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물론 수익도 개인에게 속합니다. 그리고 또 현재 중화환경보호 우수상이 있는데 중화환경보호인물, 중국생태문명상, 록색 중국 년간인물 등을 선정합니다. 주로 생태환경보호에 탁월한 기여를 한 개인들에게 상을 수여해 그들에게 영예를 안겨주고 사회적 인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我叫张玲，我现在站的位置是石门村的水口林，也是劳合园国家湿地公园的保育区。在这片树林里，生活着鲜为人知的珍稀鸟类蓝冠状眉。这种头顶蓝色小皇冠的精灵是全球仅存600余只的极危物种。通过科普宣传，越来越多的村民参与到保护蓝冠状眉的队伍中来。 为保护好蓝冠状眉，建立保护者受益、利用者付费的湿地保护长效机制，实现生态保护与社区发展的良性互动。 마지막으로 위법자에 대한 엄격한 단속입니다. 새로 제정된 중화민공화국 환경보호법에 하루를 단위로 벌금하는 제도는 매우 엄격한 제도입니다. 집법일꾼이 일단 규정을 위반하고 배출한 것을 발견한 후 국가의 환경 기준을 초과했다고 판단하면 시정할 것을 요구합니다. 정해진 시간 내에 시정해 기준치에 도달하지 못하면 24시간이 지날 때마다 법을 어긴 것으로 치고 24시간을 단위로 처벌을 받게 됩니다. 이러한 처벌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2015년 사상 가장 엄격한 중화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이 정식으로 실시되었다. 2012년부터 이 법률은 2년 동안 4차례 전국인대 상무위원회 심의와 2차례 공개적인 사회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쳤다. 이는 중국立법사에서 아주 드문 사례로 중국 환경법지사의 리정표적인 사건이다. 하루를 단위로 한 처벌은 그 중에 주요 특징으로 위법 일수에 따라 벌금이 상한선 없이 누적됨으로써 법적 위력이 크게 강화되었다. 일일 벌금제, 압류 및 압수, 생산 제한 및 중단, 행정구류 이송, 환경오염 범죄 혐의 수사 등 새로운 중화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의 5가지 주요 조치가 감독관리 함력을 형성했다. 점점 더 많은 기업들이 관리를 해야만 하던 데서 스스로 관리하는 대로 바뀌었으며 사회 전반의 법 준수 의식이 현저히 향상됐다. 2023년 전국 생태환경 처벌 건수는 2017년의 최고치에 비해 66% 감소했으며 앞에서 언급한 5가지 주요 사건은 거의 80% 감소했다. 새로운 중화민공화국 환경보호법은 진정으로 실행력을 갖추어 강해졌으며 생태문명 건설의 법칙 기틀은 더욱 공고해졌다. 2014년 사막의 참극이라는 보도가 사회를 충격에 빠뜨렸다. 텅거르 사막 중심부에서
공업 폐수가 암관을 통해 직접 배출되면서 생태 환경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했다. 3년 후 법적 판결이 내려졌다. 8개 기업은 5억 6,900만 원의 오염 복구비와 600만 원의 공익기금을 추가 납부해 지하수와 토양이 모두 기준에 도달할 때까지 종신토록 책임을 지게 했다. 단순히 벌금을 부과하는 방식에서 엄격한 배상과 끝까지 책임지는 데 이르기까지 이 사례는 중국의 생태문명 건설에 측정 가능하고 책임 추궁이 가능한 사법적 리정표를 세웠다. 상벌의 근본은 선을 권하고 악을 징벌하는 데 있으며 법률은 국가를 다스리는 중요한 도구이다. 18차 당대회래 우리나라는 생태문명을 헌법에 명시하고 생태환경 관련 법률 30여 개를 제정 및 개정해 전방위적이고 전지역적이며 전 과정에 걸친 생태환경 법률 법규 체계를 초보적으로 구축했다. 또 입법을 통해 생태보호 불근선을 확고히 하고 집법을 통해 위법 행위에 반드시 책임을 물으며 사법을 통해 권리 구제와 최종 판결을 실현함으로써 가장 엄밀한 법치로 생태문명 건설을 안전하게 지켜냈고 록수 청산을 위한 튼튼한 방어벽을 구축했다. 가장 엄밀한 법치는 습관평 생태문명 사상과 습관평 법치 사상의 심층 융합으로 그 핵심은 체계적이고 견험성이 있으며 강제적인 제도 설계와 법치 실천을 통해 생태 환경의 전반 요소, 전반 주기, 전반 주체를 포괄하는 보호 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데 있습니다. 이는 생태 환경에 대한 보호가 법치의 궤도에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첫 번째 측면은 법률 및 법규 체계를 완벽히 해 양호한 관리를 위한 훌륭한 법적 궤도를 마련해야 합니다. 2014년에 환경보호법의 수정은 18차 당대회 이후 처음으로 수정한 환경 관련 법률로 몇 가지 중대한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생태환경리법의 가치 지향이 과거의 산폐인 폐수, 폐기, 폐물을 통제하는 것에서 지금의 생태보호 우선으로 전환됐고 리법의 범위도 과거의 오염 예방 퇴치에서 지금의 지속 가능한 발전으로 변화했으며 환경 법률의 규제 대상도 과거의 단일 기업 주체에서 정부와 기업, 시민 등 다중 주체로 변했습니다. 이 법률은 역사상 가장 엄격한 중화민공화국 환경보호법으로 불리며 5가지 위력을 갖추게 됐습니다. 첫 번째 위력은 일당으로 연속 처벌하는 것이고 두 번째 위력은 압류 및 압수입니다. 세 번째 위력은 생산 제한 및 중단이고 네 번째 위력은 행정구류 이송이며 다섯 번째 위력은 환경오염 범죄 혐의에 관한 수사로 형사사법 절차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법률 체계의 규모가 크고 적용 범위가 넓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공무원은 또 이 법률의 효과적인 집행을 보장하기 위해 100여 개의 행정법규를 공포했으며 지방立법권을 가진 모든 인민대표대회는 해당 지표의 환경보호 및 생태보호와 관련한 법규를 제정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할 점은 엄격하게 보호해야 하고 배출 기준도 더 엄격하게 정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국가의 이러한 제도를 완화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다주체가 참여하는 공동관리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이는 법률 집행을 위한 강력한 힘을 형성하기 위함입니다. 아주 흥미로운 사례를 하나 공유하겠습니다. 산동과 강서, 안휘, 하남 4개 성의 접경 지역에 남사호라는 류역이 있는데 수십 년 동안 아무도 관계하지 않는 상태 속에 생태 환경이 열악하고 주민들의 불만이 매우 컸습니다. 2021년 4월 최고인민검사로는 남사호 류역의 생태 환경 파괴 상황에 대해 특별히 사건을 접수하고 공익소송 검사 절차를 가동했습니다. 4개 성의 검찰기관은 협상, 검찰 제안, 소송 제기 등 다양한 방식을 통해 남사호 문제 해결에 나섰습니다.
남사호와 관련해 총 205건의 사건이 접수됐으며 검찰기관은 행정공익소송 사건 185건과 민사공익소송 사건 20건을 처리했습니다. 허수 주변에 불법 건축물과 불법 양식장 1,621곳을 철거하도록 독촉했고 오염 및 불법 점유된 하천 275km를 정비한 동시에 손해배상 권리자와 기업이 8억 5,200만 원의 손해배상금 합의를 이루도록 추진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작업을 통해 현재 남사호流域의 생태환경 문제는 대부분 해결됐으며 생태환경이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도 수질이 점점 좋아졌고 주거 환경이 갈수록 아름다워지고 있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세 번째는 감독 및 평가 체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국가의 법률과 당내 법규를 연계하는 것입니다. 중앙생태환경 감독은 이미 가장 엄밀한 체계 내에서 날카로운 칼을 만들어냈으며 지방과 중앙기업을 대상으로 여러 차례 독차를 실시해 많은 두드러진 환경 문제를 해결하도록 촉진했습니다. 철제망이 열리자 한 무리의 야생 붉은 원숭이들이 다시 서식지로 돌아갔다. (2022년) 성도 철도운수 중국법원은 진규한 멸종위기 야생동물을 해친 사건에 대한 형사부대 민사공익소송 사건을 심리했다. 사건에 연루된 32마리의 야생 붉은 원숭이에 대해 법원은 전문기관에 위탁해 야생 적응 훈련을 거친 후 방사하기로 하고 그 비용은 위법자가 부담하도록 했다. 이는 전국에서 최초로 야생 적응 방사라는 생태보건 수단을 도입한 집행사건으로 되었다. 자연은 생명의 어머니이며 인간과 동물은 모두 대자연의 일부로서 존중과 보호를 받아야 한다. 야생화 방사라는 회복적 사법의 새로운 경로는 위법자를 처벌했을 뿐만 아니라 자연의 주체성을 인정하고 보호했다. 이러한 혁신적인 실천은 동식물 생태계는 물론 물, 토양, 대기 등 비생물적 자원 보호에 널리 적용되고 있으며 환경사법에 자연을 기반으로 한 생태 해결책을 제공함으로써 인간과 자연의 생명 공동체 구축에 사법적 지혜를 기여했다. 회복적 사법을 자연을 존중하는 면에서의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라면 또 다른 형태의 보호는 더 높은 차원의 비가 오기 전에 집을 손질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말라이 공작은 국가 1급 중점보호 야생동물로서 아주 아름다우나 멸종 위기에 처해있다. 2016년 운남 가사강 기슭에서 수력발전소의 건설로 말라이 공작의 핵심 서식지가 침수될 위기에 직면하자 민간 환경보호단체가 사전 방지를 위해 예방성 공익소송을 제기했다. 사법기관에 피해가 발생해야 구제가 이루어진다는 전통적인 사법 이념을 뛰어넘어 생태환경 위험을 사전에 차단했으며 이 프로젝트는 결국 법원에 의해 중단되었다. 말라이 공작 사건은 우리나라 최초의 멸종위기 야생동물 보호 예방성 공익소송 사건으로서 유엔으로부터 지속가능한 발전 목표를 추진하는 대표적인 사례로 선정되었다. 회복적 사법에서 예방성 공익소송으로 전통적인 손해배상에서 혁신적 복원으로 현실에 착안하던 데서 후손의 미래를 고려하는 것으로 인본주의에서 인간과 자연의 조화로운 공생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생태무명 법치 건설은 전면적이면서도 심층적인 가치 혁신을 겪고 있다. 생태문명의 법치 이론은 아주 독창적이고 중국 특색이 풍부한 새로운 법치 이론으로 기존의 많은 전통적인 법치 이론을 초월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의 주체관이 변했습니다. 습관평 종속에는 자연은 생명의 어머니이고
인간과 자연은 생명 공동체라고 지적했습니다. 공동체의 이러한 이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인간과 자연은 공생하고 공존하며 상생하는 관계로 법률은 자연의 주체성을 인정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자연계를 대표할 수 있을까요? 참대곰이 피해를 입었다고 가정해 봅시다. 참대곰이 직접 법원을 찾아와 저를 보호해 주세요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현재 우리는 법적으로 공익소송 제도를 수립했으며 생태환경 복구를 주체로 하는 즉 생태환경 복구를 위한 법적 책임 제도를 설정했습니다. 중국에 말라이 공작이라는 특유 동물이 있는데 이는 세계 멸종 위기 동물로 전 세계 겨우 600마리 정도밖에 없으며 아주 좁은 구역 내에서 서식하고 있습니다. 2016년에 한 회사가 말라이 공작의 서식지에 수력 발전소를 건설하려 했는데 자연의 보시라는 환경단체가 법원에 공익소송을 제기해 해당 수력 발전 프로젝트를 중단시켰고 세계적으로 예방적 공익소송이라는 전형적인 사례를 만들어냈습니다. 지금의 말라이 공작은 더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따라서 이 사건은 세대 간 공평성 문제를 해결했으며 이러한 공평성 관점은 전통적인 법률의 범위를 초월했습니다. 이 밖에 현재 우리나라의 행정기관과 사법기관은 새로운 생태적 책임 부담 방식은 탄소 배출권으로 대체 보상하는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사례는 아주 많습니다. 해남성의 한 지역에서 두 사람이 벌목 허가증 없이 살림을 벌채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건 발생 후 누군가 소송을 제기했고 두 피고인은 자발적으로 죄를 인정하고 처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들은 대체적 복원을 위해 38.9톤이나 되는 산림 탄소 배출권을 구입함으로써 생태 환경을 복원했습니다. 이러한 새로운 생태 복원 책임 방식은 우리가 자연 자체의 주체성을 지니며 독립적인 가치를 갖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人与自然作为一个生命共同体，它凝练了中华传统优秀文化的精髓。环境的立法要把保护法益从人身财产扩大到环境这个利益上来，把生态优先、保护优先的理念写入法律，实现一个系统的保护。比方我们在青藏高原生态保护法的立法，对冰川的保护，冰川周边的公路的兴建，冰川下面所藏的矿产资源的开发利用，以及对冰川流水的利用，都要系统的考虑进去，而不是说单一的把冰川围起来。习近平生态文明思想是我们来保护环境、建设美丽中国的非常重要的指导思想。 습관병 총서기는 인류의 생존에 있어서 금산, 은산이 물론 중요하지만 럭소 청산은 인민의 행복한 삶의 중요한 내용으로 돈으로 대체할 수 없으며 돈은 벌었지만 공기와 식수가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면 무슨 행복감이 있겠는가고 지적했습니다. 우리는 사회인인 동시에 생물학적 인간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하며 자연 자원을 개발하고 이용할 때는 우리 자신의 생존을 위해 일정한 공간을 남겨두어야 한다는 점을 반드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지금은 개인 소유의 나무라고 하여도 함부로 베어서는 안 된다고 법률적으로 명확히 규정했습니다. 그 이유는 환경법상 이 나무는 더 이상 개인의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나무를 통해 신선한 공기를 마시고 사막화를 예방대체하며 이 나무를 통해 수원을 보호해야 합니다. 이 나무의 성장 범위를 늘리면 바로 우리의 살림이 되고 초원이 되며 다양한 자연의 상태가 됩니다. 가장 엄밀한 법치 이념은 우리의 공정관과 정의관을 변화시켰습니다. 전통적인 법률에는 한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현대만 고려하고 후손들을 고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후손들이 아직 없으니 우리가 고려 안 해도 되며 우리 세대 사람들의 공정성 여부만을 판단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인구, 자원, 환경, 경제 발전을 조화롭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즉 생태 환경을 공공제품으로 만들어
후손들을 위해 그것을 보호해 줘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환경은 우리의 후손들로부터 빌려온 것으로서 우리는 채무자이며 언젠가는 생태 환경을 후손들에게 되돌려 줘야 합니다. 그들이야말로 진정한 권리 소유자입니다. 당조항 제20기 3차 전원회의에서 중국식 현대화는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인 만큼 반드시 생태 문명 제도 체계를 완벽화하고 탄소 감축, 오염 감소, 록지 확대, 경제 성장을 협동 추진하며 기후변화에 적극 대응하고 록소 청산이 곧 금산, 은산이라는 이념의 체제 기제를 다그쳐 완벽히 하고 이행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생태환경 법전 편찬이라는 중대한 정치적 과제와立법 과제를 배치했습니다. 우리는 생태환경 법전 편찬을 통해 18차 당대회의례에 생태문명 건설의 이론 제도 실천 성과를 법조나 방식으로 확인해야 하고 산, 하천, 림지, 농경지, 호수, 초원, 사막을 통일된 법전의 틀에 포함시켜야 하며 우리는 보호와 이용 두 가지 류형의立법을 최대한 융합하고 높은 수준의 보호와 고품질 발전의 관계를 조율해 아름다운 삶에 대한 인민들의 새로운 기대에 부응해야 합니다. 생태환경 법전의 편찬은 반드시 인간과 자연이 조화롭게 공생하는 현대화를 촉진하는 중화민족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하는 데 있어서 더욱 완벽한 법치의 궤도를 제공할 것입니다. 이번 강연을 맡아주신 려충매 부주임위원께 감사를 드립니다. 가장 엄밀한 제도와 가장 철저한 법제로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방법에 대해 깊이 있는 분석과 생동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가장 엄밀한 제도가 세워졌으니 핵심은 실행에 있습니다. 가장 엄밀한 법제는 구체적인 사항들을 중심으로 하나하나 실현되고 리행돼야 하며 이를 통해 법치의 힘을 과시해야 합니다. 가장 엄밀한 제도와 가장 철저한 법치로 생태 환경을 보호하는 것은 습근평 생태무명 사상과 습근평 법치 사상의 내적 결합을 충분히 보여주며 법치 리념과 법치 방식을 통해 생태무명 건설을 추진하는 시대적 요구를 구현했습니다. 생태무명 건설은 천년 대계이고 제도는 근본과 장래를 다스리는 핵심 수단입니다. 오직 가장 엄밀한 제도와 가장 철저한 법치로 생태 환경을 보호해야만이 푸른 하늘, 초록빛 대지, 맑은 물이 어우러진 아름다운 중국의 비전이 비로소 현실로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리론 강도 사상 터득 시간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 뵙겠습니다.